비만 백서의 쓸쓸한 결말. WHO에서 뭔가 유행병으로 정의를 내렸다면 그 확산이 심각히 우려할 만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비만은 질병도 아니고 교정해야 할 행동도 아니다. 모든 비만이 내게 통하는 당일 치료제나 행동 교정 전략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빠르게 깨닫고 있다. 비만이라는 유행병을 창조하기 위해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살펴볼 가치가 있다. 비만 정의의 BMI 기준을 사용한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여러 통계 수치에 따르면 비만율은 20년에 걸쳐서 2배로 증가했는데 이는 수많은 이들이 BMI 수치가 29에서 30으로 바뀌었다는 뜻이다. 그런데 개인으로 따지면 그저 몇 년 사이에 체중이 1kg 내외로 늘어난 데 불과하다. 그런데 급격히 변화되는 비만율이 유행병학자 캐서린 블레커는 1998년 수행한 미국의 조사에서 보면 비만은 2배 증가했지만 대다수의 체중은 한 세대가 지나들어 약 3에서 5kg 증가했을 뿐이었다. 물론 유의미한 변화였지만 뉴스에서 호들갑스럽게 보도하는 것과는 달리 재앙의 수준의 상황은 결코 아니었다. 이보다 급격한 변화가 눈에 띈 항목은 저체중 인구가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이는 대체로 국민 건강이 증진되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평가한다. 이외에도 심한 과체중 인구가 대폭 증가한 대목도 눈에 띄었다. 모 집단의 BMI 그래프로 제시하면은 일반적으로 신장이나 지능지수 연소현 변수처럼 그래서 종형 곡선을 형성한다. 2003년 보고서에 따르면은 미국의 변화 정도를 살펴보면 우주 가장자리 사람 수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 비만에 대한 모 집단 데이터 대부분이 연령에 따라서 보정되지 않았다는 점, 비만도가 증가한 여러 나라의 경우에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평균 체중이 몇백 그램 증가한 수준은 그리 놀랄 일이 아니라는 점도 고려할 가치가 있다. 사람들은 대체로 나이가 들면서 체중이 다소 증가하고 이 정도 체중 증가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의학유전학으로도 그 누구보다도 비만 연구 분야에 공헌한 바가 큰 제프리 브리드먼 연구진은 쥐와 인간의 몸에서 비만 유전자를 발견하면서 렙틴 호르몬의 기능을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렙틴이라는 이름은 날씬함을 뜻하는 그리스 렙토스에서 따온 단어다. 그는 여러 인터뷰에서 유행병 비만이라는 신기를 창조하기 위해서 BMI 기준이 어떻게 통계 조작에 이용될 수 있는지 생생하게 설명했다. 40년 전에는 평균 지능지수가 100이었고 종형 곡선을 이뤘다는 사실을 더 올려봅시다. 현재는 교육 시스템이 향상돼서 종형 곡선이 옆으로 조금 이동해서 평균 지능지수가 100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능지수가 140 이상인 사람, 이른바 천재의 수가 2배 증가했다고 칩시다. 이때 평균 지능지수가 5포인트 증가했다는 말과 천재의 수가 2배로 늘었다는 말 중에서 어느 쪽이 우리 교육 현장을 생각할 때 더 유용할까요? 두 가지 정보 모두 흥미롭지만 내게는 전제가 더 유용한 정보로 보입니다. 자, 그럼 체중도 한번 분석해 볼까요? 비만율이 2배 증가했다 혹은 70% 증가했다라는 통계가 나오던 시기에 체중 증가량을 평균으로 따지면 3에서 5kg이 지나지 않습니다. 아무 제약 없이 열량을 섭취하는 오늘날에는 길 가다가 체중이 100kg 이상 차이 나는 두 사람을 종종 보게 되는데 이에 비하면 3에서 5kg은 아무것도 아니죠. 사람들은 나이를 먹었고 20년 사이에 체중은 1kg 늘었다. 이상하게도 언론사는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신문이 팔릴 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관점에서 비만에 접근하면 유행병만큼 극적이지도 않고 문제가 대수롭지도 않게 느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비만 논쟁에서 평균 체중과 BMI 값은 거의 떨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정보는 이 두 가지 값이고 우리는 이 수치에 근거해서 이른바 유행성 비만이 자기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해석해야 한다. 20년에 걸쳐서 1kg 늘어나는 정도라면 그냥 어깨를 으쓱해 보이고 말 일이지만 똑같은 값이라도 판을 다르게 짜면 무시무시한 유행병이 탄생한다. 영국 여성 BMI 분포도는 비만 판정 기준이 인구 비율로 해서 쭉 영국 여성 BMI 분포도 판정 기준
살짝 옮겨간 뿐이다. 이런 것인데 그냥 오른쪽으로 치우쳤다. 이런 수준이란 말이죠. 비만율을 보여주는 정형곡선이 오른쪽으로 치며 모양이 바뀐 것은 모 집단의 체중 증가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다. 왜냐하면 비만이 유행병이 되어서 전 세계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 취약한 계층에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하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에 평균 신장이 눈에 띄게 증가했지만 정형곡선은 천천히 오른쪽으로 이동했을 뿐 거의 똑같은 모양을 유지했다. 다시 말해서 체중 변화는 신장 변화와 성격이 달라서 사람마다 환경에 반응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고혈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알아내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BMI가 45분 45에 도달한 사람들은 체중이 약간 증가한 대다수 사람과는 다른 이유로 체중이 늘어났을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 모든 사람에게 맞는 만능 해결책은 있을 수 없는데도 우리는 그런 해결책을 열망하고 끊임없이 찾아다닌다. 정부가 전 국민의 체중을 조금이라도 줄일 생각으로 포괄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방치되고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속임수, 비만을 유행성 전염병으로 규정하고 규모를 과장하기 위해서 흔히 사용하는 또 다른 속임수가 있다. 비만 수치는 단독으로 놓고 보면 그리 충격적이지 않지만은 과체중과 비만을 함께 묶어서 언급하면 얘기는 달라진다. 최근에 몇 년 사이에 BMI가 25를 넘긴 사람의 수가 무척 많아서 이들을 합하면 60에서 70% 비율이 흔하게 나타난다.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소수의 고도미만 환자에게 집중하는 대신에 대부분이 과체중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공포감을 조성한다. 중증비만 사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우려할 일이며 의학적인 관점에서 몸에 해롭다는 사실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정치적인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자주 사용되는 유행병이라는 용어는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아주 많은 이들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이 크다. 이 용어는 뚱뚱한 사람들을 악마화하는 작업이 세계적인 규모로 확산되는 데 일조했다. 더구나 정밀하지 않은 계산으로 산출한 평균 체중이 약간 증가할 것인 뿐인데 국가 차원에서 대책을 세우게 했다. 많은 이들이 우리가 비만 문제를 심각한 상태로 받아들이도록 강요하고 있지만 신뢰할 만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 정도 체중 증가는 그리 놀랄 일이 아니다. 과연 최근에 발생한 문제일까? 흔히 사람들의 체중이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초라고 알려졌기 때문에 비만 문제를 해결할 특효약을 찾아 나선 것은 관계자들 역시 이를 수용해서 당시 체중 변화를 촉진한 사건에 관한 여러 이론을 쏟아내었다. 비만 통계자료는 대부분 특정 시점에 포착한 전체 인구의 단편적인 정보라 만약 큰 인구 변동이 있었다면 데이터는 혼란스러울 그림을 보일 것이다. 이런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서 이른바 출생연도별 동질 집단 분석처럼 같은 시기에 태어난 사람을 집단으로 묶어서 연구한다. 이를 비만 통계자료에 적용하면 시간에 따른 체중 변화의 그림이 이전과는 조금 달라진다. 이렇게 통계자료를 분석할 경우에 산업화된 국가에서 BMI가 19세기 내내 낮은 수치를 유지하다가 20년경부터 증가하기 시작했음을 알 수가 있다. 꾸준히 10년마다 0.7%씩 증가했다. 80년 체중이 급격히 증가했다는 근거는 찾아보기가 힘들다. 그보다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면서 1920년부터 꾸준히 체중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출생연도 동질 집단 분석만으로 결론 내리면 좋겠지만 여기에는 한계가 있다. 언론에서 비만율을 시각해 보여주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지난 수십 년에 걸친 BMI 평균값이 추이를 그래프를 보여주는 경우는 드물다. 추이가 20세기 BMI 수치가 이렇게 골고루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평균적으로 쭉 이렇게 가리켜서 유행성 비만이라고 지칭하지만 이 용어는 사실 호도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는 진력인데
비만의 예상 유병률은 얼마나 될까요? 1960년 유병률이 대략 15%였죠. 비만은 유행병이 아니라 풍토병이라고 하는 편이 더 적절합니다. 미국 28세 남성의 BMI 체중에서 보니까 시타드 사관학교 전국 표본이 쭉 이렇게 비만이 왜 1980년대에 증가하기 시작했는지 누군가 그 이유를 묻는다면 그 질문의 답은 간단하다. 비만을 규정하는 BMI 기준이 30이기 때문이다. 만약에 그 기준이 32였다면 비만 증가는 1980년대가 아니라 그보다 몇십 년 후에 일어날 현상이 됐을 것이다. 만약에 그 기준이 28이었다면 사람들은 1980년대가 아니라 그보다 몇십 년 전에 비만으로 규정되었을 것이다. 비만 기준이 30으로 정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만 사람들이 기억하기 쉽게 깔끔하게 떨어지는 숫자였기 때문이다. 이 같은 배경을 고려하면 1980년대 비만율 변화의 결론은 섣불리 내리는 것은 위험한 게임이다. 정말로 바뀐 것은 뭘까? 이 모든 배경을 고려한데도 비만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 비록 비만 증가율이 알려진 것 같이 그리 극적인 수준이 아니고 예기치 못한 사건이 아니라 해도 설명이 필요한 현상이긴 하다. 앞에서 다이어트가 하나의 문화로 뿌리내리기까지 과정을 잠깐 겨뤘는데 이번에는 19세기 후반에 BMI가 빠르게 증가하는 데 일조했을 다른 요인들을 한번 살펴보자. 대부분이 이전으로 돌리고 싶지 않을 것인지 모른다. 2부에서 논의를 이어가겠지만 흡연의 식욕 억제 효과가 있다는 소리는 1990년 슈퍼모델 세대는 잘 알려져 있을 뿐 아니라 담배를 피워온 사람이란 누구에게나 익숙한 얘기다. 처방장 일을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끼니를 거르기 일쑤고 비록 권장을 많은 일은 아니지만 나 역시 젊을 때는 나뿐 아니라 수많은 전문직 종사자들이 그러하듯이 식사 대신에 담배 한 대를 피우며 휴식을 즐겼다. 영국과 미국의 흡연율은 지난 50년 동안에 꾸준히 감소해왔다. 브레갈 교수 연구진은 수행한 1995년 조사에 따르면 성인 남성 기준과 체중 유병률 4분의 1가량은 같은 기간 금연율이 극증가한 데 원인이 있다고 해석된다. 그러다가 흡연을 권장하는 것이 비만 예방 대책으로 수립될 일은 없을 것이다. 식중독, 식수오염 등등 20세기를 지난 동안에 수세대에 걸쳐 사람들은 굶주림과 싸웠고 식량을 구하는 일에 평생 헌신을 했다. 그러나 이 분석이 옳다고 해도 비만이 전반적인 식량 공급의 향상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이고 사람들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면 이 문제는 해결되어야 한다. BMI 변화가 심각한 사안이 되려면 비만으로 규정하는 특정한 BMI 기준점을 넘어서는 것이 정말로 몸에 해롭고 우리 몸 생명에 치명적인 질병 못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사람들은 대체로 몸에 지방이 많은 것을 건강의 적신으로 여기지만 이조차도 실제로 그리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음 장에서 확인하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뚱뚱해지는 것은 건강에 얼마나 안 좋을까? 현 세대는 그들의 부모보다도 먼저 사망하리라 예측되는 최초의 세대다. 제이미 올리버. 우리는 역사상 최초로 미국의 어린 세대가 부모보다도 기대 수명이 짧아질지 모른다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미셸 오바마. 당뇨병과 비만에 따르는 여러 질환으로 오늘날의 아이들은 미국 역사상 최초로 그들의 부모보다도 기대 수명이 짧아질 전망이다. 마이클 폴라. 기대 수명이 오히려 짧아질 수 있다. 이 시나리오들은 짐작 계산한 것일 따름이다. 현실을 정확히 묘사했다고 생각한 적은 없다. 데이비드 앨리슨 공동저자. 죽어가는 세대. 비만은 언론에서 정략에 다른 소재다. 우리의 기한은 여러 진화를 일으키는 위험한 질병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신을 알 수 없게 모자이크한 뚱뚱한 몸과 출렁이는 뱃살을 끊임없이 화면에 내보내고 보도하는 행위는 국민 건강을 위한다는 명분하에 모두 정당화된다. 사람들이 뚱뚱한 몸을 역겨워하면서도 재미난 구경거리를 여긴다는 사실도 비만이 흥미로운 기사거리가 되는데 일조한다 하지만은
건강을 염려하는 차원이 아니라면 우리 안에 있는 천박한 실체를 마주해야 할 것이다. 위의 인용문에서 보이듯이 언론이 자주 보도하는 내용 중에는 지금의 자녀 세대가 그들의 부모보다 먼저 죽을 것이라고 선언하는 도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비만이라는 영병의 심각성을 충격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전형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뉴 잉글랜드 의학 저널에 실린 2005년 특별보고서의 언급을 출연한 데 불과하다. 1996년 발표된 한 해 논문만 해도 미국인 30만 명이 비만으로 사망한다고 주장했지만 CDC 소속 연구원들의 제시된 통계 자료가 틀렸음을 확실하게 밝혀내고 30만 명이라는 수치가 거의 3배나 부풀려졌다고 알렸다. 하지만 이 잘못된 수치는 세계 곳곳에서 열린 세미나와 설명회에서 줄기차게 인용이 되었고 언론에도 끊임없이 소개되었다. 30만 명의 미국인이 비만으로 사망한다든지 자녀 세대가 부모들보다 먼저 죽는다는 문구를 구글에서 검색해보고 가장 최근에 올라온 글의 날짜가 언제인지 확인해보라. 장담컨대 누구보다 진실을 잘 알아야 할 사람들이 이 잘못된 수치를 그대로 인용해 놓은 글이 몇 주 전에도 게재되었을 것이다. 나는 비만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도 비만에 관해서 글을 쓰고 있지 않은가? 비만으로 사망하는 10만 명의 인구는 여전히 큰 숫자고 비만의 질환에 여러 질병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우리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행동하기보다는 두려움에 끌려다닐 때가 많다. 두려움. 비만 때문에 죽을까? 처음으로 체중과 건강에 관한 데이터를 정리하기 시작한 것은 미국 보험업계였다. 오래전부터 과체중이 되면은 건강에 여러 위험이 따를 수 있다고 추정해왔지만은 이에 관해서 구체적인 지침이 만들어진 것은 1940년대에 들어서였다. 메트로폴리탄 생명보험회사의 수석 통계학자 루이스 더윌린이 막대한 북미 지역에서 데이터에 기초해서 바람직한 체중도표를 작성했고 이후 의료 정사들은 이를 기반으로 환자들의 체중을 관리하기 시작했다. 매트라이프는 1960년 이 도표를 갱신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당시 미국 평균 체중보다도 체중이 조금 덜 나가는 사람들의 사망률이 제일 낮다고 명시했다. 이 체중도표는 진료실마다 부착이 됐고 뚱뚱해질수록 사망 위험률은 꾸준히 증가한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이로써 날씬하면 건강하다는 이미지가 미국인의 뇌리에 깊이 뿌리내렸다. 평균보다 적은 몸무게가 바람직한 체중이라는 지침이 정해졌다는 것은 당내 대다수가 살면서 처음으로 살 빼라는 말을 듣게 됐다는 의미다. 사람들은 이쯤부터 체중과 건강의 상관관계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였고 의료계에는 비만에 대해서 두려움이 조성되었으며 사람들은 너무나도 살을 빼겠다는 의지를 불태웠다. 날씬한 게 무조건 바람직하다는 내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는 오랜 세월의 미국 문화를 지배하는 사고방식이 되었다. 비록 지나치게 단순한 수련이긴 해도 이를 계기로 날씬하고 비정말한 여성을 우상화하는 문화가 생겨났고 1940에서 50년대 인기를 끌었던 풍만한 여성 대신에 가냘프고 심지어 앙상해 보이는 여성이 패션계를 지배하게 되었다고 보는 이들도 있다. U자형 곡선. 미국 국립노화연구소 임상연구 수석연구원에 갓 임명된 루벤 안드레이스 박사는 1980년대 한 비만 관련 세미나에 참석했다. 그는 1940년대 작성된 매트라이프 데이터를 근거로 비만의 사망 위험을 평가하는 등의 근거 없는 주장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현장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직접 조사에 착수한 그는 뭔가가 잘못되었다고 또 확신했다. 세계 각지에서 수행한 40건의 연구와 미국 보험사의 방대한 통계 자료를 검토한 결과 매트라이프가 도표에서 건강한 체중보다도 10에서 20% 더 나가는 사람들의 사망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정적인 대목은 나이가 들면 사람이 오래 산다는 것이었다. 이를 연령대로 구분해서 그래프로 그리면 U자형 곡선이 되는데 연령대가 높을수록 확실히 U자형 형태가 나타난다. 자, 40대로 10년이 지날 때마다 체중이 3kg 증가하는 것으로 이성적으로 보였다.
안드레이스에게 이 데이터가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했다. 장수하기 위해서는 꽤 날씬한 몸매에서 시작해서 해마다 조금씩 살이 찌는 게 좋다. 매드라이브 데이터는 25세 이상적인 체중에만 초점을 맞춘 나머지 나이가 들수록 체중이 늘어나는 것이 몸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간과했다. 1985년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안드레이스는 이렇게 말했다. 이유는 모르지만 사람들은 20세 때에 체중을 평생에 걸쳐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나이가 들면서 지방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이 건강에 가장 유익하다는 근거가 속속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드레이스의 연구는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1960년대 이래 미래적으로 이상적인 체중은 거의 의학적으로 이상적인 체중이었다. 공평하게 말해서 나이가 들수록 체중이 적당히 느는 편이 좋다고 조언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대중을 혼란에 빠뜨릴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단지 그 이유 때문이었을까? 안드레스의 연구가 겉으로 논란이 된 까닭은 그동안 사실로 여겼던 대전제, 즉 5개의 강고해 보이는 모델들의 몸매가 건강의 지표는 사실에 물음표를 던졌기 때문일 것이다. 건강한 태닝이라는 말 자체가 무슨 이듯이 날씬한 몸매로 건강한 체중을 가늠하는 개념에도 결함이 있었다. 자신이 옳다고 확신한 안드레이스는 주장을 고수해서는 날씬함의 미학을 고집하는 노력 때문에 몹시 곤혹스러웠다. 많은 이들은 그가 미진단사리로 체중이 감소하는 현상을 설명하지 못한 점을 비롯해 그의 데이터의 진위를 가려야 할 허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안드레이스의 연구가 거의 질점에 2000년 프레가는 미국에서 모집단 연구를 실행해 BMI와 사망률의 관계를 검토했다. 이 조사는 당시 의미 있는 연구로 주목받았는데 안드레이스와는 달리 프레가는 학계에서 외로운 이방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보고서는 CDC 산하 NCHS에서 작성했고 프레가는 그것의 소속 연구원이었다. 정부기관 소속 연구원이었던 프레가는 기업에서 돈을 받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으므로 업계에 편향되었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웠다. 놀랍게도 많은 사람에게 프레가의 연구는 안드레이스의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으로 보였다. 그에 따르면 BMI가 25에서 30에 해당하는 과체중군의 사망 위험이 BMI가 또 이 연구에서 비만과 조기 사망 사이의 연관성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유의미하게 감소했는데 이는 일부 심각한 질환에 대한 의료 서비스가 향상된 덕분일지도 모른다고 추측이 되었다. 아닌 게 아니라 이런 발견에 깜짝 놀란 이들이 많았다. 지금까지 이런 연구를 바탕으로 비만과 사망률 간의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믿고 있었는데 프레가의 정밀한 연구를 거쳐서 이 연관성이 크지 않다는 결과를 보여주자 전 세계가 충격을 받았다. 프레가는 사람들이 드러내는 거부감에 놀란 모양이었다. 과학자로서 그는 사실 그대로 데이터를 발표하고 싶었을 뿐이라고 이뻐줌처럼 말했다. 비만에 관한 한 사람들의 편견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 안드레이스만큼 알아차리지 못했거나 아니면 그저 논쟁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던 모양이다. 이후에 관련된과 계속 이어졌고 몇몇 연구진은 프레가이 발견한 사실을 지지하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 결과를 접한 사람들은 독서를 쏟아냈다. 그 가운데 가장 목소리를 높인 비평가는 과거 안드레이스의 연구도 비난했던 하버드대의 역학 및 영양학 교수 월렛이었다. 그는 프레가의 메타 분석을 반박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공개 심포지엄을 조직했고 그의 논문이 위험할 뿐만 아니라 대중을 혼란에 빠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가 라디오 방송이나 가서 했던 말이 유명하다. 이 연구는 헛소리 대잔치입니다. 이런 글을 읽느라고 시간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그가 개최하는 심포지엄이 토론보다도 맹비난으로 점철될 것임을 시사했다. 프레가의 제시한 데이터의 분석 방법상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려는 전문가들이 줄을 섰고 영양학 분야에서 방송 비평도 겸하고 있던 월렛은 방송에서도 노골적으로 자기 의견을 표출했다. 역학 교수로서 프레가의 연구를 비판했다지만은 그는 학계에서 존중받는 학자인 프레가를 향해 도가 넘는 독서를 날리기도 했다. 이른바 비만의 역설이라는 개념을 지지하는 근거는 프레가의 연구가 이전부터도 꾸준히 늘고 있었다. 비만의 역설이란 높은 BMI 수치가 암과 심혈관계 질환 같은 만성 질환에서 오히려 생존율을 높일지 모른다는 주장이다.
많은 이들은 우리 몸이 힘든 시기를 견디는 동안에 비축한 에너지가 도움이 될 것이라며 나이가 들면서 늘어난 체중이 몸을 보호하는 기제로 작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네이처지는 이례적으로 편집자 그래서 월레스의 행동을 맹비난했고 일부 전문가는 하버드 학자들이 지방언락보다는 기존 낙설에 부합하지 않는 데이터를 얻어보는 데 관심이 많은 모양이라고 비꼬았다. 브레그리 제시한 정보가 오히려 대중을 혼란에 빠뜨릴 것이라는 월렛의 주장은 캘리포니아 대학의 신장 전문의 카미아르 갈란다 자택에 반박당했다. 우리는 진실이 무엇인지 진실이 무엇인지 말할 의무가 있다. 많은 이들이 대중을 믿지 못하고 새로운 정보를 차단해야 한다고 암시한 월리스 오만함을 비난했다. 브레갈은 거센 비판에 중요할 때만 종종 의원이 붕붕해져 자신의 데이터는 어떤 메시지를 담으려고 얻은 것이 아니다 라고 강조했다. 하지만은 비만에 관한 모든 사안에서 진영이 나뉘어서 서로를 비판하는 탓에 어떤 의견을 내든 다른 쪽 진영을 향한 메시지를 읽히기 마련이었다. 과거 존 스노가 브로드가의 식수를 제공하는 펌프 손잡이를 제거하고 거리약체가 아닌 식수오염이 콜레라의 원인이었다는 확실한 증거를 내밀었을 때 학계는 하룻밤 사이에서 견해를 바꿨다. 그러나 비만에 관한 기존 이론이 바뀌려면 더 긴 시간이 필요한 듯 싶었다. 과체중 덕분에 사망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도 여전히 BMI가 25 이상이면 건강에 해롭다고 인식되는 과체중으로 분류되고 있다. 브레거의 연구로 비만과 사망률의 관계에 관해 최종 판결이 내려진 듯한 분위기에서 글로벌 BMI 사망률 공동연구는 2016년 보고서를 통해 브레거의 주장과 상반되는 결과를 발표했다. 1000만 명이 넘는 참가자들에게서 얻은 데이터를 결합해서 분석한 이 보고서에서 저자들은 과체중과 비만의 사망 위험성의 증가와 연관이 있음을 보였다. GBMC 속성상 BMI와 사망률의 연관성이 확고해야 지위가 유지되는 만큼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고 논문에서 이용한 방법론을 비판하는 이들도 있다. 이학은 상정하는 연구 결과들을 보면은 특히 통제된 실험실이 아닌 일상에서 사람들을 관찰하는 경우에 비만과 사망률의 관련성을 연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잘 드러난다. 결혼 요인이 너무나 많고 데이터에도 자본도 많아서 확정적인 답변을 얻기가 불가능하 가깝다고 봐야 한다. 체중과 사망률 사이에서 연관이 있다 해도 이는 어디까지나 둘 사이의 연관성을 확인한 것뿐 인간관계를 확인한 것은 아니다. 체중과 사망률의 연관성 분석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 바로 이것이다. 사람들은 비만과 사망률이 관련이 있다는 말을 듣는 순간에 그 둘을 하나로 묶어서 인간관계를 지어내는 습성이 있다. 늘어난 지방 때문에 사망률이 증가한다고 곧바로 가정해버리는 것이다. 비대해진 몸에 혈액을 공급하다가 힘이 다한 나머지 심장이 정지해버리거나 아니면 나쁜 지방 덩어리 때문에 동맥이 막혀버리는 사태를 떠올린다. 혹은 지방 덩어리가 쌓여서 간이 상하거나 암이 발생하는 사태를 떠올린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구축하는 것도 아무 근거가 없이 때로는 진짜 원인을 빼놓고 억지로 일정한 패턴을 찾아내는 위험한 놀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망률만이 아니야. 알다시피 사망률만이 문제가 아니다. 보편적으로 소용되지 않아도 많은 학자가 제시하는 비만의 역사는 뚱뚱한 사람이 특정 질병으로 사망할 확률이 낮음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뚱뚱한 사람이 그런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작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더서 사례를 보면 특정 질병에 걸릴 가능성은 더 커 보인다. 많은 사람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면 사망률이 높아지는 위험을 감수하기도 한다. 비만으로 인한 사망 위험성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말할 수도 없고 사람들이 장수보다는 양질의 삶을 원한다는 전제하에 정상 체중을 유지하도록 권장하는 보건당국의 지침은 여전히 정당화되고 있다. 비록 직설적으로 언급하는 경우는 드물어도 여기에 함축된 의미는 장수의 기회를 붙잡든지 아니면 그보다도 짧게 살더라도 병에 걸리지 않는 삶을 선택하라는 말과 다름이 없다. 모든 공중보건 전문가들이 꿈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합리적인 수명을 누리다가 병원 신세를 오래 지지 않고 빠른 죽음을 맞는 것이다. 하지만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비만인들은 이들의 기대를 채우기 어려워 보인다.
속속 드러난 연구 결과를 보면 비만인들이 더 오래 사는데 그 배경에는 치료가 어려운 질환을 앓으면서 다시 말해서 지극히 불리한 삶을 유지하면서 생존율이 높아지는 이유도 있다. 비만인들의 생존율 증가와 사망 위험성 감소 소식이 크게 환영받지 못하거나 논의되지 않는 데는 이런 이유도 한몫한다. 의료 전문가들은 재정이 부족한 의료 시스템을 고려해서 살찐 사람이 오래 산다는 정보를 대중에게 감추고 싶어 한다. 비록 거의 모든 의료 분야 재정이 부족해 압박을 받고 있을지라도 개인에게 선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이도 있다. 당신은 병원 신세를 지면서도 오래 살고 싶은가? 아니면 뚱뚱한 사람보다 먼저 죽어도 건강하게 살고 싶은가? 만약에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더 오래 사는 편을 선택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